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오늘은 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조선시대에 떠돌던 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면 좋은 일이 생기고 거절하게 되면 귀신에게 해코지 당한다 라는 이야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자신의 집에 불쑥 나타난 이 귀신의 부탁을 들어준 양반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양반은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남대문 밖에 심씨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씨는 신부는 양반이긴 하지만 집이 무척 가난하였는데요. 외출을 할 때면 남편과 아내가 한 벌의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번갈아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병마절도사,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육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종의 사령관을 일컫는데요. 당시 종이품의 병마절도서인 이석구와 친척관계여서 이 이석구가 가끔 도움을 준 덕에 죽이나 겨우 먹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겨울 한낮 심씨가 집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방 지붕에서 무언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당연히 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한 심씨는 이 쥐를 내쫓기 위해 담뱃대로 천장을 쳤죠.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려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에 왔으니 나를 박대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깜짝 놀란 심씨가 이건 분명히 도깨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대낮에 도깨비가 어찌 다닐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며 혼란스러워했다고 하는데 이때 천장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내가 먼 길을 와서 몹시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심씨는 이 소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진짜라며 억울한 표정으로 심씨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당신들끼리 모여서 나 몰래 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에 아이들과 부인들이 놀라 달아났죠. 그러자 이 목소리 역시 부인들을 따라다니며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서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입니다. 곧 한 집안 식구가 될 텐데 나를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부인들이 여기저기 숨었지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이 머리 위에서 실체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데 계속 밥을 달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결국 밥과 반찬을 한 상 차려 대청마루에 놓아두고 가족 모두 방으로 들어왔는데 밖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귀신 참 이상하죠? 보통은 사람이 차린 음식을 귀신은 먹지만 실제 우리 눈에는 음식이 전혀 줄지 않아요. 음식에 향만 맡고 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사 음식 등을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와서 귀신이 먹고 가면 음식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맛이 변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향만 맡고 간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이 귀신은 남의 집에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와 대뜸 밥을 달라 하더니 진짜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빈상을 본 심씨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귀신이고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냐? 자,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문경관이라 합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우연히 이 집에 들린 것이오. 배부르게 밥을 먹었으니 이제 가겠소. 가겠다고 하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귀신이 이제 아예 떠나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귀신이 또 찾아와서는 어제처럼 먹을 것을 요구하고 다 먹은 다음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렇게 귀신이 매일 찾아와 밥을 얻어먹었고
어떤 날은 하룻밤을 자고 가며 이 심씨와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온 집안 식구들이 이 귀신에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얘가 찾아와도 놀라지 않은 상태까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귀신이 자꾸 집에 들락거려서 좋을 건 하나도 없겠죠. 심씨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벽에 부적을 붙이고 온갖 잡기를 쫓아내는 물건들을 구해다가 집 앞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귀신이 와서는 나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작이 무서울 리 있겠습니까? 빨리 그것들을 치워서 나 같은 손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씨가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치우고 물어보죠. 너는 미래의 운명에 관해 알고 있느냐? 그러자 귀신이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해요. 심씨가 우리 집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자 귀신이 답해줍니다. 당신은 충분히 69살까지 살겠지만 평생 불우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몇 살까지 살 것이고 손자에 가서야 겨우 과거에 급제할 것이오. 하지만 그나마도 쉽게는 못할 것입니다. 심씨가 좀 놀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놀랐다기보단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외에도 집안 식구 중 어떤 부인은 몇 살까지 살고 아들은 몇 명이나 낳을지 일일이 다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내가 쓸 곳이 좀 있으니 엽전 200년만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심씨는 매우 가난했죠. 겨우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집에 들어와 매일같이 밥을 축내는 이 귀신 주제에 미래에 대해 알려주고는 200냥이나 달라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고 복채를 주는 게 낫죠. 심씨는 우리 집은 가난한데 어떻게 200냥이 있겠냐 라고 하지만 됐던 귀신이 집안에 숨겨둔 상자 속에 조금 전 빌려온 200냥이 있는 걸 아는데 왜 그 돈을 나한테 주지 않죠? 라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당신 집에 아직 쌀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 오늘 저녁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이오. 자, 내가 이 돈을 가져갈 테니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마치고는 훌쩍 가버렸다고 합니다. 놀란 심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자물쇠는 그대로 채워져 있는데 안에 돈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심씨는 귀신 때문에 손해가 점점 커지는 것을 고민하다 부인들과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자신도 친한 친구의 집에 가서 자기로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친구 집까지 쫓아와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어째서 나를 피해 이런 곳까지 와서 빌어 살고 앉아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천리를 날아간다 한들 내가 못 찾을 것 같습니까? 라며 이번에는 이 집주인에게 밥을 달라 합니다. 참, 심씨의 친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끝까지 밥을 안 줘요. 그러자 이 귀신이 온갖 욕을 하며 이 집의 그릇들을 깨 부셔버리고 밤새도록 소란을 일으킵니다. 밤새도록 일으킨 이 소란의 친구는 심씨를 원망하며 깨진 그릇값까지 물게 합니다. 결국 심씨는 이 집에서 버티지 못하고 날이 새자마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귀신이 부인들의 친정까지 찾아가 똑같은 소란을 피워버리는 바람에 그날 부인들과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귀신은 평소처럼 심씨 집을 들락거렸는데 하루는 귀신이 이제 오랫동안 헤어지고 만나지 못할 테니 부디 몸을 잘 관리하시구려 라고 합니다. 얼씨구 옳다구나 싶었던 이 심씨가 그래 어디로 가든 좋으니 얼른 떠나라 라고 하며 잘 가라고 인사를 해주는데 이게 보자 하니까 귀신이 또 얘기하죠. 우리 집은 경상도 문경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지만 노잣돈이 없구려. 그러니 유역전 1000냥만 내게 주시오 라고요. 1000냥이라고요? 1000냥? 심씨가 우리 집이 이리도 가난한데 그 큰 돈이 어디 있느냐며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귀신이 당신 친척인 절도사 이석구 집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면 쉽게 빌려줄 것입니다. 아니 어째서 돈을 안 구해와서 내가 집에 못 가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리 당당한 거죠 이 귀신? 내가 당신 집에서 소란 피운 걸 이미 절도사도 알고 있을 것이오.
아니 당신이 이것만 해주면 요괴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히 귀신이 얘기하니까 기가 막혔던 심씨가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즉시 이석구의 집으로 달려가 그간의 사정을 모두 말합니다. 이석구는 화를 냈지만 결국 돈을 주었다고 해요. 심씨는 이 돈을 바로 주지 않고 상자에 숨겨두고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보는데 귀신은 귀신인가 봅니다. 이미 상자 속에 당신 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50냥은 남겨두었으니 가서 술이나 한잔하십시오. 라고 인심 쓰듯 이야기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심씨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좋아서 기뻐 날뛰며 이날 서로 축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열흘이 지나자 또 공중에서 귀신이 인사를 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심씨가 소리를 질렀죠.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구걸까지 해서 겨우 1000냥을 마련해줬고 그걸로 고향을 가게 해줬으면 너가 귀신이라 해도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지금 약속을 깨고 다시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너는 은혜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 관우 사당에 가서 너에게 벌을 주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러자 태연하게 귀신이 말합니다. 저는 문경관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은혜를 저버렸습니까? 저번에 그 귀신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번엔 누구죠? 저는 문경관의 아내입니다. 당신 집에서 귀신을 잘 대접한다고 남편이 그러길래 일부러 먼 길을 왔습니다. 아이 그렇지 당신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야지 요긴하고 있군요. 남녀를 모두 공경하는 게 선비일 텐데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도 없습니까? 아내라고 합니다. 심씨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웃었고 이 아내 귀신이 또 날마다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후로는 심씨의 소식이 끊겨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호사가들이 앞다투어 이 심씨 집에 가서 귀신과 이야기를 했으니 이 심씨 집 문 앞이 마치 시장바닥 같았다고 합니다. 학사 이희조는 이 집에 하룻밤 묵으면서 귀신과 대화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일명 문경관 귀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조선에 떠도는 민담과 야담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조선 후기의 한문 야담집인 청구야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귀신이 진짜 어이가 없죠. 왜 이렇게 당당한 건지. 근데 저는 저 이야기가 진짜 귀신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딱 그 귀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보면 심씨가 귀신한테 엄청 베풀어줘요. 근데 이 베풀수록 귀신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더 큰 것들을 요구하죠. 그리고는 자기는 떠나면서 자신의 아내를 잘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이 집으로 또 보내요. 귀신이 한 번 든 자리는 계속 귀신이 꼬인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얘처럼 귀신이 자꾸 다른 귀신을 불러들여와요. 귀신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그냥 귀신은 귀신일 뿐이에요. 고마움을 아는 건 진짜 흔치 않은 경우라는 거죠. 이번 이야기는 조선의 야담을 모아놓은 이 모음집인 청구야담에 실린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봉변당한 한 양반의 이야기, 문경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보통은 귀신이 나타나 부탁을 하거든 들어줘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던 그런 환경에 자랐던 저는 오히려 귀신은 귀신일 뿐이라며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에 어떠한 것도 귀 기울이지 말라고 늘 들었었거든요. 귀신의 부탁을 들어줘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귀신이 물어다준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 더 큰 화를 불러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 들어주면 해코지를 하잖아요. 되게 독한 귀신의 경우 목숨까지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부탁을 들어주면 이야기 속 심씨처럼 귀신 들러붙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부탁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신의 어떤 부탁을 어떻게 들어줘야 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시대 19대 왕 숙종 시절로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숙종 제위기간은 1674년부터 1720년까지였는데 정확히 이 이야기가 이 중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숙종 제위기간 중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말을 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소금 파는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소금을 팔기 위해 다른 마을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길을 잘못 들어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를 찾기 위해 말을 끌며 길을 서둘렀는데요. 어느 정도 가고 나니 산중턱의 숲속 한가운데 조그마한 초가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왠지 스산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이 어두컴컴한 밤을 산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에 조심히 문을 두드리는데요. 웬 어여쁜 아가씨가 나와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소금장수는 하룻밤 쉬어갈 곳을 간곡히 청하였고 아가씨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고 해요. 소금장수는 앞뜰에 서 있는 나무에 말을 메어놓고 소금 가마니는 집 기둥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처녀에게 하룻밤 먹는 대가로 소금을 한 푸대 담아주고는 영치 없지만 배가 고파 그런데 유기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아가씨가 말하길 여기선 밥을 짓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나의 제삿날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요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면서 소금 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고 합니다. 방금 나의 제삿날이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본인의 제삿날이라 한 이야기를 자신이 잘못 들었으려니 하고 아가씨가 가는 대로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어느 큰 집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아가씨의 안내에 따라 한 방에 들어섰는데 이 방 안에는 비싼 죄물과 더불어 갖가지 진수성찬이 차려 있었고 아가씨는 마음껏 잡수시면 된다는 말을 했어요. 허기가 너무 졌던 소금장수는 둘러볼 것도 없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아가씨가 이 소금장수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술을 따라주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시면 청하건대 아까 저를 처음 보았던 그곳에 땅을 파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후 아가씨가 소금장수를 두고 방을 나가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웬 남자 한 명이 보였다고 합니다. 소금장수가 그 남자를 쳐다보자 전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아가씨는 이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아가씨가 이 집을 아예 나가는 순간 무언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며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분명 좀 전까지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소금장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 상에 차려진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있었던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황당하기로는 이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이 집 딸의 제삿날인데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대뜸 방에 들어오더니 딸의 제사상에 앉아 차려진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있었으니까요. 화가 잔뜩 난 집주인은 소금장수에게 대체 너는 누구인데 남의 귀한 딸 초상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호통을 칩니다. 소금장수는 얼떨떨한 마음에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일단 사과를 하고 초가집에서 아가씨를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일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집안 사람들 역시 믿지 않았죠. 그러자 소금장수는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고 큰소리쳤고 집안 사람들은 소금장수를 따라갑니다. 소금장수는 처음 아가씨를 만났던 초가집이 있던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집은 없고 웬 큰 나무 하나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자신이 초가집에 도착해서 말을 나무에 메어 놓았고 소금 가마니를 집 기둥 옆에 두었는데 말은 나무에 메어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소금 가마니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초가집도 없고 말과 귀한 소금을 아무데나 두고 오는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나 싶었겠죠. 순간 소금장수는 아가씨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배가 부르시면 저를 처음 보았던 이곳의 땅을 파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소금장수는 이곳의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소금장수의 행동을 가만 보던 주인이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 시켰고 여러 명이 땅을 파자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도 썩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런데 이 시신을 보자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바로 3년 전 몸종과 함께 마시를 나갔다가 실종되어 버린 이 집의 셋째 딸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함께 마실 나간 몸종 역시 실종되어 딸을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딸이 자신들의 집과 머지않은 이곳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던 것이죠. 소금장수는 아가씨의 손짓이 생각났고 이 아가씨의 아버지에게 조금 전 아가씨가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무서워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실종된 딸의 시신을 찾아준 소금장수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게 된 집주인이 소금장수의 말을 따라 그가 가리킨 사람을 잡아 치도곤을 내립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치도곤을 내리는 그 그림인데 곤장의 한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곤장을 치는 몽둥이 중 하나가 이 치도곤이라고 합니다. 아가씨가 가리켰던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집 첫째 사위였다고 합니다. 사위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 매를 못 이기고 실토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집 셋째 딸은 생김새가 매우 어여쁘기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는데 이 첫째 사위가 어여쁜 막내 처제에게 음심을 품은 거죠. 막내 처제의 몸종을 매수해 같이 마시를 나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게 했는데요.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온 이 처제를 덮치려 했으나 처제가 완강히 반항하자 홧김에 처제를 죽이고 나무 밑에 시신을 파묻은 것입니다. 자신이 매수한 이 몸종은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하다가 역시 죽였다고 합니다. 이후 한양으로 떠나 살며 처가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가 그 일이 있은 후 3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셋째 딸을 찾기 위해 그리도 애쓰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제사를 치르겠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금장수가 처음 보았던 이 초가집은 첫째 형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집의 셋째 딸이 묻혀 있었던 자리였던 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셋째 딸이 귀신이 되어 이 소금장수를 통해 자신이 묻혀있던 곳과 자신을 죽인 범인을 밝히고자 했다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서 집주인은 사위를 가나에 고발했고 소금장수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마지기를 내어주며 굉장히 슬픈 얼굴로 자네가 내 딸과 한 방에 있었고 술 대접도 받았으니 내 사위로구먼 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떠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던 이 소금장수는 집주인이 준 땅에 농사를 지으며 이 마을에 정착했고 매년 딸의 제삿날에는 꼭 참석해서 그날만큼은 사위 노릇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출처불명의 인귀설화로 내려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인귀설화라는 게 설명이 길지만 정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냥 뭐 지금처럼 귀신과 관련된 떠도는 괴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습종 제위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괴담으로 내려온 일이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소금장수와 처녀귀신 이야기였는데요. 자,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는 사뭇 결말이 다르죠. 이전 이야기는 가난한 양반 심씨가 귀신 부탁을 섣불리 들어주었다가 봉변을 당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소금장수는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마지기를 받았고 그렇게 고단한 생활을 청산하고 한 군데 정착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둘의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같은 부탁이지만 소금장수는 처녀 귀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줬고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며 성불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 양반 심씨는 그냥 귀신이 배고프니 밥 달라,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돈 달라 등의
귀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부탁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욕구를 계속 채워주니까 귀신이 들러붙을 수 있게끔 오히려 도와줘버리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귀신이 자꾸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땐 전문가에게 부탁하세요. 효종 7년인 1656년 평안도 철산에 의문의 자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연못 같은 자리에서 자매가 연달아 자살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자매는 당시 지역 유지였던 배자수의 두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자수는 이남 이녀를 슬하에 두었는데 전 부인에게서 두 딸을 또 이 전 부인이 사망하고 난 후 허지성을 가진 여인과 재혼을 하며 두 아들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집에서 하필이면 전처가 나온 이 두 딸이 깊은 연못에 차례로 몸을 던져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 의문의 자살 사건은 먼저 간 첫째 딸이 물귀신이 되어 간밤에 둘째 딸을 데려간 것이라는 얘기로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는 조선시대예요. 지금처럼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계곡 근처에 함부로 빠지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게 설치되지 않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냥 그곳에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면서 익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당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자매의 의문의 자살 사건이라 불리는 데는 바로 배자수의 아내이자 익사 상태로 발견된 두 소녀의 계모였던 허씨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자수의 두 딸 중 장녀가 시집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고 낙태를 하는 등 평소 행동거지가 좋지 않아 계모인 허씨와 평소에도 갈등이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계모 허씨가 하루는 장녀를 불러 그녀의 문란한 행실을 꾸짖었더니 장녀가 계모에게 화를 내고 그 분을 참지 못해 연못에 빠져 자살하였고 이 언니가 자살하자 동생 역시 언니를 따라 자살을 하였다는 게 계모 허씨의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평안도 철산부사를 역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곳의 사또였던 전동을이 이 지역 유지인 배자수의 두 딸의 죽음에 무언가 석연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사건에 관심을 두어서였을까요? 밤이 깊어지고 고민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이 전동을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인기척과 알 수 없는 쎄한 느낌을 받으며 잠을 자고 있던 전동을이 눈을 떴는데요. 그의 앞에는 물에 흠뻑 젖은 두 소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두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란 전동을이 정신을 차리자 분명 눈앞에 있던 두 소녀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선시대는 지금의 밤보다도 훨씬 어둡죠. 촛불에만 의지하며 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칠흑 같은 밤, 촛불조차 켜지 않았던 컴컴한 방에서는 분명 사람의 형체만 보여야 정상인데 전동을은 눈앞에 서 있던 소녀들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었다고 해요. 소녀들의 얼굴을 보자 문득 연못에서 떠오른 소녀들의 얼굴과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간밤에 해괴한 일로 인해 그저 석연치 않은 느낌만 들었던 사건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고 바로 진상파악을 명합니다. 이 진상파악을 하면서 계모 허씨의 이야기대로 평소 배자수의 장녀와 계모 허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또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두 소녀를 단순 자살로 보기에 가장 석연치 않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게 한 거죠. 그래서 사또 전동을이 검엄,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부검을 명합니다. 하지만 부친인 배자수와 계모 허씨는 엄연히 죽은 이 두 아이는 양반가의 여인이므로
검엄을 받을 수 없다며 완강히 저항을 했고, 이 부모의 허락을 받을 수 없던 전동을은 일단 자매의 죽음이 익사인지 아니면 살해당한 후 연못에 버려진 것인지 이 기초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조선시대 당시 법의학책이라고도 알려진 신주무언록인데요. 사진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어느 부위에 어떤 흔적이나 반응이 나오게 될 경우 어떠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또 전동을 역시 이 신주무언록을 보면서 죽은 자매에 대한 검시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 신주무언록에 따르면 익사자는 죽기 전에 허우적되기 때문에 몸에서 흰 거품이 발견된다라고 해요. 자, 죽은 자매는 어땠을까요? 시신을 보니 몸에서 흰 거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살해 후 물에 버려진 게 아니라 익사당하게 된 것이라는 게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익사가 자살에 의한 것인지 타살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봐야 하잖아요. 전동을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녀의 소지품 중 보찜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보찜을 두고 계모 허씨가 말하길 장녀가 자신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에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해 외가로 가출을 하기 위해 짐을 꾸렸다가 갑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계모 허씨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던 전동을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은 자매의 시신에 검엄을 명합니다. 이 신주무언록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몸에 지닌 것이 없고 신발도 벗어놓는다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도 사실 꽤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신주무언록인데 아무래도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것만큼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도 담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하지만 이 신주무언록이 조선시대 당시에는 법의학서로 실제 시신을 검험할 때 필수 참고 도서였었고 또 사건 해결 시 이 신주무언록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만큼 신빙성이 높은 책이었어요. 장녀의 옷을 벗겨보니 주머니에 상당량의 은화가 발견됩니다. 이 신주무언록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몸에 지닌 것이 없다고 했는데 상당량의 은화가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전동을이 장녀가 실제로 임신을 한 적이 있고 또 낙태를 하였는지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험을 진행하는데요. 황당하게도 장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처녀라는 판명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계모 허씨가 장녀의 낙태 증거라며 장녀가 낙태하였다는 죽은 태아를 들고 왔는데 전동을이 이 죽은 태아를 자세히 조사해보니 사람의 태아가 아닌 쥐껍질을 이용해 만든 가짜였다고 합니다. 자, 이건 계모가 명백히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에 전동을이 강하게 계모 허씨를 추궁했고 결국 진실을 듣게 됩니다. 계모 허씨는 처음부터 이 전처가 낳은 두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두 자매에게 툭하면 학대를 일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재산 문제로 인해 전처의 딸과 계모 허씨가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이 갈등을 빚게 되면서 두 자매의 외삼촌, 그러니까 전 아내의 남자 형제가 이 재산 분쟁에 가세하게 되었고 계모와 자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였지만 당시의 규정이 계모보다는 친자식들이 집안의 재산 상속권에서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계모 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 두 자매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던 중 친부인 배자수가 갓 20살이 된 장녀를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기 위해 계모인 허씨에게 장녀의 홍수를 풍성히 준비할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이 집안의 장녀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계모 허씨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미운 장녀에게 혼수로 쓰는 돈 자체가 아까운데 친부인 배자수가
장녀의 혼수를 풍성히 준비하자고 하니 배알이 꼴린 겁니다. 그래서 허씨는 쥐껍질로 태아 모양을 만든 후 장녀가 사실은 임신을 했었고 낙태를 했다며 모함을 했고, 이에 부친인 배자수가 아내의 말만 듣고는 장녀가 집안을 모욕했다며 허씨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자 이 자매의 이복 동생을 시켜 장녀를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던 친동생 역시 언니의 죽음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울다가 결국 언니를 따라 자살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 잠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평안도 철산의 한 마을에 두 자매가 연못에서 연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곳에 역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또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해요. 이 조사 과정에서 사또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타난 두 자매의 귀신을 보게 되었고, 이것에 더욱 강한 확신을 느끼며 살인사건의 비중을 두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계모로 인해 억울하게 장녀가 죽음을 당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동생 역시 언니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줄이고 보니 이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아직도 아리까리 하시나요? 자, 이 이야기 속 배자수의 죽은 두 딸의 이름은 장화와 홍련으로, 장녀의 이름이 장화, 언니를 따라 자살한 동생의 이름이 홍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화 홍련이라고 하면 아랑전설에서 내려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랑전설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긴 하죠. 아랑전설은 일단 장화 홍련처럼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랑이라는 아가씨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며 시작되는 거죠. 단지 이야기상에서 새로 부임한 사또마다 부임한 첫날 밤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마침 새로 부임했던 한 담이 큰 사또로 인해 귀신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점이 이 아랑전설과 장화홍련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랑전설이 장화홍련의 원래 이야기이고, 이게 구전을 통해 각색되면서 아랑전설, 장화홍련의 각각 이야기로 전해진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전까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아랑전설은 아랑전설대로 경상도 밀양에서 윤동옥이라는 여인과 당시 밀양부사였던 이상사라는 사람이 윤동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영남루 밑에서 장사를 지내주며 원혼을 달래주었던 이 사건에 조금 조미료가 쳐져 내려져 온 이야기고, 이 장화홍련 역시 효종 7년 평안도 철산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사건으로 이 일이 조선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한편의 구전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장화홍련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화홍련전의 이야기는 실제 평안도 철산의 장화와 홍련의 살인사건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야기를 좀 보자면 이야기상의 장화홍련의 부친은 배무룡으로 나와요. 실제로는 배좌수였죠. 배무룡의 후처는 허씨로 장화와 홍련 자매를 학대하다 이 실제 이야기와 같은 이유인 혼수 자금이 아까워 장화에게 누명을 씌운 후 연못에 빠뜨려 죽게 만들고, 동생 홍련 역시 언니가 죽은 연못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 뒤 억울하게 떠난 두 자매들의 귀신이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새로 부임한 철산 사또들에게 처녀 귀신으로 나타났지만, 귀신을 본 사또들은 전부 겁에 질려 죽어버렸고, 평소 용감하기로 유명한 정동우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자원하여 철산 부사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는 전동을이라는 거죠. 그렇게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 연못에서 시체를 건져내어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들을 죽게 한 계모 허씨와 그녀의 아들 장쇠를 처형했고, 그 뒤 정동우는 장화와 홍련 귀신의 도움으로 통제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장화홍련전의 이야기의 끝은 아버지로 끝나요. 장화홍련의 아버지는 이후 18살인 윤씨 여인과 혼인하여 두 쌍둥이 자매를 얻게 되는데,
이 쌍둥이 자매가 장화 홍련이 환생한 것이며 이 두 자매는 평양의 거부 이현우의 쌍둥이 아들인 윤필과 윤석 형제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라는 게 구전소설 장화 홍련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보면 아버지 역시 피해자로 다루며 해피엔딩을 주었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사실 장화와 홍련의 친구인 배자수 역시 계모 허씨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악덕 아버지였어요. 아무리 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또 조선시대였던 만큼 집안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했을지 몰라도 자신의 딸을 죽이라고 명한 것은 엄연히 아버지 배자수였고 심지어 그 끔찍한 살인을 자신의 아들에게 시키죠. 자, 그렇다면 실제 장화 홍련 살인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이 가족 간 재산 싸움으로 비롯한 폐륜적 범죄였음을 밝혀낸 전도물은 장화의 부친인 배자수를 기양을 보냈고 이 계모 허씨와 자매 살인에 가담한 허씨의 아들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철산부사 전도물은 원래부터가 덕망이 깊은 자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장화 홍련 사건을 해결하면서 장화 홍련의 이야기와 함께 전도물 역시 조선 팔도의 이름을 널리 알렸고 이후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에 호도대장과 훈련대장, 오이도 총관,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 등 무관의 최고위직을 두루 거쳤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효종 시절 평안도 철산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장화 홍련 존속 살인 사건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이야기와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화 홍련전의 이야기 중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아버지가 귀양이 아닌 어린 여인과 재혼하며 환생한 장화 홍련을 낳아 키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건데요. 어떠한 이유로든 해피엔딩을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알고도 방관하고 직접 살인의 명령까지 내렸던 이 아버지라는 인물에게 이렇게까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어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씁쓸한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조 18년 강원도 안흥의 세도 가문인 구씨 집안에 기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장남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 코에서 피를 흘리며 혼절해버리더니 유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 집안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유산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 집안 다른 식구들까지 툭 하면 혼절하거나 헛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밤만 되면 이 집의 지붕과 바닥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어느 밤은 여자 귀신이 눈에 보이기도 했으며 이 귀신은 가족들을 미친 듯이 노려보기도 또 서럽게 울기도 하는데 이런 귀신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툭 하면 기절을 하기도 했고 매일 밤을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구씨 집안의 장남의 아들이 밥을 먹다가 돌연 벌벌 떨더니 그대로 알아눕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밥그릇 안을 들여다보니 이 밥그릇 안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피가 한가득 고여 있었고 이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린 아들은 끙끙 앓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씨 집안에서는 이 해괴한 일이 주변에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두에게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단속과는 다르게 괴이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 기괴한 여인을 실제로 목격하게 된 하인들이 세경도 받지 않고 하나 둘씩 도망치기 시작하며 이 집안의 일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세도가 집안에서 귀신이 나와 집안 사람들을 해친다는 이야기는 금세 퍼졌고 마침 이곳에 순찰을 나온 암행어사에게도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암행어사는 이 사실을 당시 왕이었던 정조에게 다급히 상소를 올렸고 정조는 이 일을 비밀리에 면밀히 살펴볼 것을 명합니다. 당시 강원도의 구양우는 안흥에서 꽤 힘이 센 세도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구양운의 집안을 순시한다고 하면 분명 방해가 클 것을 우려했던 정주였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사할 것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정주의 명을 받자 암행어사는 조사를 시작해요. 하지만 이 구양운이 어찌나 이딴 속을 시켜놓았는지 단서를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암행어사가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옆마을에 떠돌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옆 고을에 살고 있는 이씨 집안에서도 이 구양운의 집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씨 집안 역시 밤마다 울려 퍼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의 곡소리와 갑자기 나타나 죽일 듯이 노려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듯 달려들기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씨 집안의 하녀 하나가 마치 귀신의 시인 듯 미친 듯이 발광하다가 대문 앞에서 목매어 자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소문이 퍼지며 옆마을인 구양운의 마을까지 들리게 된 것인데요. 이 두 마을에서는 각각의 두 집안에 같은 귀신이 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이딴 속을 단단히 시킨 이 두 명문가 때문에 이 조사만 몇 달째 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암행어사는 일단 소문의 진상을 먼저 캐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 두 집에 같은 귀신이 든 거라고들 말했어요. 어째서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두 명문가에서 같은 귀신이 같은 해코지를 하고 있냐는 것인데 알고 보니 구씨 집안과 이씨 집안이 사돈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구양운의 딸 구소사가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렇게 수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소사가 밤마다 다른 남자를 방해들인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소문으로 인해 구소사의 행실을 문제 삼은 이씨 집에서 소박을 마치며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마저도 친정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구소사가 갑작스레 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소사가 죽은 이후부터 이 구씨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이 병으로 죽은 구소사의 원혼이 자신의 친정과 시댁에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암행어사는 이 이야기에서 갑작스레 병으로 죽었다는 구소사의 죽음에 관한 과정이 뭔가 수상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구소사가 죽기 전 구씨가와 이씨가의 사람들이 몰래 모이는 걸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 분명히 구소사의 죽음에 두 집안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암행어사가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이 구씨 집안과 이씨 집안에서의 변괴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밤마다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는 물론이고 자고 있는 사람의 목을 조르기도 갑자기 나타난 여인의 모습에 도망가면 쫓아오기까지 하며 이 사람들은 계속 시달렸고 심지어 이씨 집안 마님이 혼절해버리기도 하는데요. 결국 구씨가와 이씨가의 사람들은 집을 지키는 하인만 남겨두고 각각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집이 사실상 빈집이 된 것인데요. 그러자 암행어사가 밤에 몰래 들어가 이 두 집을 조사하게 됩니다. 암행어사가 구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여자들이 쓰던 방을 조사하게 되는데 갑자기 방 안의 장식대가 턱하니 열리더니 책 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암행어사가 밤중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장식장 문이 열리더니 책 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쉽겠죠. 놀란 마음을 달래고 떨어진 책을 가져와 살펴보는데 이 책은 이야기의 가장 처음에 무언가에 놀라 혼절하며 유산해버렸던 이 구씨 집안 장남의 아내가 쓴 일기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쓴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죽은 남편의 여동생이 원기가 되어 나타나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게 너무 무섭다 라고요. 자, 그리고 그 일기엔
아가씨가 원기가 된 건 남편인 구송대가 여동생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기장을 읽은 이 암행어사는 그 즉시 양쪽 집안에 남겨진 하인들을 붙잡아 진술하게 하였고, 그렇게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씨 집안은 가주는 구야문으로 장남이 구송대, 딸이 구소사라고 합니다. 이 딸인 구소사가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다고 해요. 홀로 수절하며 지내고 있던 이 구소사에 관해 마을에서 소문이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그녀가 밤마다 몰래 다른 남자를 방으로 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소문은 구소사에게 앙심을 품은 몸종이 퍼뜨린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이씨가의 사람들이 구소사를 내쫓았던 거죠. 구소사는 이씨가의 집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소사의 오빠들인 구송대와 구송화가 직접 그녀를 데리러 오면서 이씨 가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구소사는 일단 오빠들이 데리러 왔기 때문에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갔는데, 그렇게 집에 갔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 구소사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며 하인들을 시켜 산채로 자루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루 입구를 꽁꽁 묶어버리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구소사가 들어있는 자루를 하인들이 들쳐매고는 마을 강가 깊은 곳으로가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루를 다시 꺼내어 집으로 가지고 온 후 사람들에게는 구소사가 갑작스레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는 재빨리 화장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암행어사는 정조에게 이 사건의 전모를 전했고, 정조는 남존 여비에 당시 조선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억울하게 구소사를 죽인 오빠들에게 극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또한 사약을 내리거나 기형을 보내고, 정조가 직접 명을 내려 이 구소사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는 의식을 해주고 그녀를 위한 봉분을 지어주자 이상한 일들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순조 22년에 간행된 형옥에 관한 법정서인 흠흠신서에 실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 이 흠흠신서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이죠. 이 흠흠신서에 관한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다룰 예정이라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정조 시절 정조의 총애와 무한한 믿음을 받고 있던 정약용은 정조의 명으로 가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실학주의자였던 정약용은 암행어사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 암행어사였던 시절에 직접 해결한 일들, 또 그리고 가끔 해결이 되지 않는 사건이 생기면 정조가 정약용에게 직접 해결하고 오라는 명을 주기도 했는데, 이 흠흠신서에는 정약용이 직접 해결한 사건들이 담겨져 있고, 오늘 소개한 구소사의 이야기 역시 흠흠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안흥에서 일어났던 세도가 구씨와 명문가 이씨 집안의 귀신 소동을 해결한 암행어사가 바로 다산 정약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구소사의 이야기 끝에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약을 내리거나 귀양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약을 받은 건 그녀를 죽이라 명한 오빠들과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 중 신분이 미천한 하인들 뿐이었어요. 다른 이 양반 가문의 사람들은 유배 정도로 끝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인의 편에 선 처벌은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죽인 건 그녀의 가족들이었겠지만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원인은 그녀에게 앙심을 품은 몸종이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린 몸종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그저 다른 하인들처럼 정조의 명으로 목숨을 잃었을까요? 귀신에 씌어 미친 듯이 발광하다 이씨 대문 앞에서 목을 메어 자결한 몸종이 바로 이 몸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몸종이 이 몸종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자료를 찾으면서 어디에는 써있고 또 어디에는 없는 내용인 걸 보면 아마 흠음신서에 쓰여진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길 바랬던 사람들에게서 전해져 온 이야기는 아닐까 싶습니다. 때는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던 때입니다. 당시 평안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박엽이라는 자는 군대를 잘 관리하며 자신의 명성을 떨치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평안감사로서 평안도의 안정을 잘 유지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호기롭게 놀 줄 아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인조 제휴기간이면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웠던 네덜란드인 박연이 조선시대 최초로 귀화했던 때인 만큼 인조 제휴기간 즈음부터 조선을 거쳐간 외국인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던 시기였는데요. 이곳 평안도에 외국에서 온 주술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점을 잘 친다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박엽은 이 외국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점쟁이가 사람 1만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외국인 점쟁이가 당시 평안도에서 정말 유명했다고 해요. 명성을 이미 잘 알고 있던 박엽인 터라 점쟁이의 얘기에 겁에 질려 떨었다고 합니다. 박엽은 크게 고민하지도 않아요. 일단 자신이 살고 봐야 하니까. 이때부터 박엽은 10,000명의 사람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을 죽인다는 목표로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도 모두 사형을 시키는데요. 박엽은 군대를 잘 다스리기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군대에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엄한 규율과 그에 따른 엄한 벌을 내려서 아주 사소한 죄로도 사형을 내렸고 주민들에게도 사소한 잘못이라도 관아에 잡혀온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사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도 일만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유흥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이 세금을 바치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까지 잡아들이며 사형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 조선시대의 인구가 10,000명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인조시대 때 조선의 인구가 대략 300만에서 4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다니니 그동안 아무리 덕과 명성을 쌓았다고 한들 당연히 평안도 주민들의 원망과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평안도에서 박엽의 잔인한 형벌은 결국 한양의 조정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는 마침 인조반정에 성공했던 김자점이 정권을 틀어지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반대 세력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있던 때였고 김자점은 마침 자신의 반대파였던 박엽이 알아서 이런 일을 저질러주자 그의 혹독한 형벌 집행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결국 박엽을 사형시키라는 명이 떨어졌고 그 명을 김자점이 시행시킵니다. 사형 집행을 위해 망나니 앞에 선 박엽은 자신이 일반을 죽이지 못해 되려 내가 죽게 되었다며 원통해하고 있는데 앞에 선 김자점이 박엽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앞에 다가가 속삭입니다. 너 정말 10,000명을 죽이지 못해 네가 죽는 거라 생각해? 내 아명이 뭔 줄 알아? 일만이야. 아명, 조선시대 때는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관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아명으로 부르다가 관례를 치고 난 뒤에는 자를 대신 쓰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 대신 우리가 아는 호를 쓴다고 합니다. 자 역시 이름 대신 쓰는 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김자점의 원래 이름이 김일만이고 자가 자점이었다는 겁니다. 관례 후 일만을 김자점이라 불렀던 거고 점쟁이가 말한 일만은 사람 10,000명이 아니라 김자점을 뜻했다는 거죠. 사람 10,000을 죽이려 했던 박엽은 결국 일만이의 손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국내외 야담 100편을 모아놓은 청성잡기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요 박엽을 처단한 김자점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며 출세 가도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조 이후 효종이 즉위하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주도한 사림 세력들이 정치판을 지배하면서 국벌론이 대두되니까 김자점이 겁을 먹고 청나라의 이 사실을 누설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청성잡기로 돌아와서 어이없지만 어쨌든 점괘는 맞았죠. 그런데 이 박엽을 처단했던 일만 김자점의 최후도 그리 좋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런 김자점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도 청성잡기에 실려있는 만큼 같이 다뤄보려 합니다. 이 김자점과 함께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인 신기원은 인조반정의 공을 받아 정사공신 1등에 놓근대며 이후 좌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세력을 가진 자가 있었죠. 바로 김자점. 인조반정이 끝나고 다들 공을 인정받아 한 자리씩 받고 나니까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원과 김자점은 서로 정치판에서 세력 다툼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김자점에게도 이 신기원은 늘 눈엣가시였고 조정의 분위기를 살피며 때를 노리다가 1644년 김자점은 이 신기원이 회원군 이덕인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일명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하며 그를 영모죄로 처단해버립니다. 신기원이 처형에 처할 때 그 방식이 너무 끔찍했는데요. 처음에 형벌을 집행하는 이 관리들에게 붙들려서 나무로 만든 형틀 위에 묶였을 때까지만 해도 신기원은 나무로 만든 매로 두들겨 맞은 뒤에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당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관리들이 형틀 위에 신기원을 단단히 묶어놓더니 큰 칼을 가지고 와 한쪽 다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편하게 죽을 줄 알았던 신기원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대체 무슨 형벌이냐? 라고 물었고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건 김자점 상공께서 분부한 형벌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기원은 다리 한쪽이 잘려나갔고 차례대로 나머지 다리와 두 팔도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는 마취도 없잖아요. 신기원은 사지가 모두 잘려나간 상태로 온몸에 피를 뿌리면서 바닥에 나뒹굴게 되죠. 몸뚱이만 남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정신을 잃을 즈음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이 형벌의 끝이었다고 합니다. 신기원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끔찍한 형벌을 받으며 큰 칼을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대신 김자점에게 전해주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될 거라고. 이 얘기를 이 집행관이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원이 잔혹한 형벌로 죽은 지 7년 후 정말 공교롭게도 김자점 역시 김자점의 아들 김익이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며 신기원과 같은 형벌로 처형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형벌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성잡기에 실린 김자점의 이야기였는데요. 김자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예로부터 음식 사치를 극도로 부리는 자는 망한다는 속설이 전해져 내려왔었는데 1951년부터 김자점이 모든 음식들이 씹기 단단하다고 투정을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김자점이 알에서 갓 부화한 병아리들만 구해서 요리에 씹어먹는 사치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망했다는 얘기가 함께 실려 있어요. 조선 인조시대 인조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으로 이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김자점의 비참한 말로는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데요. 그의 그 비참한 말로에 이런 속설들이 붙어 있는 걸 보면 그의 끝은 결국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